농문화와 수화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 보통이면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테마이고, 그리고 그런 언어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 한국에 굉장히 슬픈 또 참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참사의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인문학을 배우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타자와의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참사를 당한 시공간을 이미 달리한 어린 그리고 젊은 영혼들하고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 뼈아픈 슬픔을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9.11 이후에 수잔 손택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타자의 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다시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자와의 아픔, 슬픔, 고통뿐만 아니라 희노애락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나가면은 우리들 모습도 조금은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타자와의 교감을 위한 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음의 세계가 아니라 음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 소리, 우리는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오감을 너무 당연시 하고 사는데, 청각, 그러니까 음의 세계하고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아마 근데 이분들은 어쩌면 이 세상의 복잡한 음이 아니라 우주의 음은, 우주의 소리는 듣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다른 소리, 이 세상의 복잡한 그런 소리 아닌 세계에서 우리하고 살고 있는 이웃인데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들이 참, 제가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이웃들인데 참 유쾌합니다. 유쾌하고 이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거는 단지 연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하나의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타자의 이야기, 타자하고 교감하고 싶은 그런 그 세계를 조금 더 넓혀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한테도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에 지금도 나온 잡지인데요. 현대사상이라는 잡지,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사상 1995년 3월호에 농문화 선언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농문화 선언,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자. 근데 이거를 쓰는 것은 기무라 하루미의 그래서 농자고요. 그리고 이치다 야스히로는 농자는 아니고, 이분은 수화학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쓴 논문이 엄청난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줬고, 저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일본인 지식인 사회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지식인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죠. 근데 그거는 진보적인 지식인 사회는 소수자, 그리고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끊임없이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살았는데,
그 농자에 대해서는 오직 장애자, 보호해야 될 사람, 우리보다 조금 약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의미에서 위에서 보는 시선을 던졌던 거죠. 근데 이 농문화 선언이 그거를 완전히 전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보적인 지식인이 갖고 있는 안에 품고 있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거만함의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돌을 던진 거죠. 근데 전혀 이 기무라 하루미 그리고 이치도 야스히로 이 두 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보적인 지식인 사회에는 뭔가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인제 이런 농문화 선언이 있고 저도 현대사상을 읽고 있었던 한 2 년쯤 더 되었나? 근데 이 농자들이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상당히 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을 왔어요. 근데 강연 요청했는데 저는 수화도 알 수 없었고 그 이거는 전혀 이 농문화 선언을 읽고 충격은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도 전혀 없었는데 예 강연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강연 요청의 제목을 어떤 그 농자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강연 요청의 제목을 저한테 요청을 했냐면은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혀 그 수화에 대해서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동아시아의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저는 우선 이분들이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만으로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인제 그냥 콜로니얼리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일본에 와 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신주쿠 다음에 이케부쿠라고 상당히 큰 저기가 있어요. 이케부쿠로에 아주 굉장히 그 큰 도시의 중심이 하나죠. 거기에서 굉장히 큰 강당에서 그거를 인제 강연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 대부분이 농자예요. 그리고 통역자가 이제 제 말을 하는 사람이 통역자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박수를 이제 환영의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그 큰 강당 안에는 정말 보통 일본의 길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굉장히 표정이 싱싱한 사람들, 굉장히 표정이 싱싱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 하면 막 웃고요. 제 이야기하면은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제가 유머에 참 그것도 없는데 막 웃어져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인제 그 통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부분이 소리가 없는 자리였고 저만 이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당하는 감각의 당혹함 그런 걸 느꼈죠. 그래 가지고 어 그 강연이 1 시간 반 정도 하고 인제 나와서 지금도 생각하는데 바로 집에를 가지 않고 그 일본의 도토루라는 그 찻집이 있어요. 카페가 별로 비싸지 않은 차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거기서 밀크티를 하나 시켜 가지고 한참을 제가 무슨 벼락 맞은 같은 느낌을 받고 거기서 한참 내가 내 자신을 포함해서 소수자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게 뭐였던가 하는 생각을 완전히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서 저는 그 밀크티 한 잔을 놔두고 1시간 이상을 혼자서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나네. 1997년쯤 되나요? 77년. 저는 인제 그 히토츠바시에서 오고,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소수자라고 막 뭐라고 떠드는 게 너무 좀 창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1995년 3.15의 그 농문화 선언, 이게 굉장히 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진보 지식인 사이에서도 많은 충격을 줘서 생각의 실마리를 트이는 중요한 논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무라 하루미라는 분이 그 후로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이 농문화라는 게 뭔가, 수화라는 게 뭔지,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대프라고 해요. 대문자의 대를 쓰면서 자기들의 긍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데프 커뮤니티라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하고, 근데 상당히 꽤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농자라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 수화라고 하는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데프는, 이 데프 커뮤니티라는 것은 귀가 안 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언어, 수화와 농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라고 자신들을 규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대문자의 D를 쓰면서 자신감하고 긍지를 되살리는 그런 자기네들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라, 우리는 소수민족이다, 우리는 민족이다. 보통 생각하는 민족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민족에 있어서의 언어하고 문화는 대개 가정이나 지역 사회를 통해서 계승되잖아요. 근데 농자의 부모의 90%는 귀가 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귀가 들리고 10%만 귀가 안 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혹시 저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유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90%는 전부 귀가 들려요. 그래서 제 농자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처음에 귀가 안 들리는 아이를 하늘에 받았을 때, 하늘로에서 받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한 비탄에 빠지죠. 비판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하고 자기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참 여러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자는 소수민족인데, 보통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모가 보통 민족의 그 개념으로서 보면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에서 민족 가족으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여기 이 농자의 경우에는 부모야 주위 사람들이 되게 청자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는 농자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족이나 민족이라는 게 왠지 신성 불가침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농자한테는 이 가족의 개념 자체도 가족은 어쨌지만 민족의 개념 자체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가족 이것도 정말 신성불가침의 개념인 만큼 어떤 때는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억압의 커뮤니티가 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 농자를 봄으로써 가족, 민족이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였다,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힌트를 이분들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들이 청자인 경우도 있고, 또 농자들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아이들이 들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COD, 여기다는 안 썼지만 코다라고 해요. CODA라고 해서 저 대학원 학생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똑똑한 여학생이 하나 면접을 했어요. 제 대학원 굉장히 똑똑하고. 근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 중에서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테마가 그 데프 커뮤니티에 대해서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면서 이야기 들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농자인 거예요. 농자인데 이 학생 너무나 또 아주 청명하게 생기고 아주 뭐 인상도 너무 좋은데 딸이 셋이래요. 세 자매인데 다 귀가 들려요. 근데 다들 정말 한가득씩 하는 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농자의 부모를 가졌으면 너무나 좀 비탄에 빠지고 창피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청명하고, 그리고 반짝반짝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그 소수자에 대한 오버 액션, 오버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농자의 아이들 중에서도 좀 사고치고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게 좀 적은 느낌, 이게 왜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로얄 밀크티를 마시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보통 일본 사람들은 그냥 얌전하게 표정을 안 나타나는 게 일본의 보통 정도, 그렇게 심하게 나타내면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얼굴 표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데프 커뮤니티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너무나 활발했는데, 이 데프 커뮤니티는 활발한 이유가 소수자로서 살기 때문에 긍지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저기 제 안에 도그마가 있었던 거예요. 소수자에 대한 연민 같은 게. 근데 그것도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되는 그런 사고였는데, 왜냐하면 수화는 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손도 쓰지만 눈썹을 올리고 내리고 얼굴 각도, 이게 전부 문법이에요. 얼굴이 문법입니다. 이렇게 몸 전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도 위로 내리고 뭐 이렇게 얼굴이 문법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화를 하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렇게 생생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분들의 싱싱하고 활발한 거는 그분들의 내면의 강인함도 물론 있었겠죠. 그것이 뿐만 아니라 얼굴이 문법인 그런 수화의 사용자, 농자의 수화를 사용하는 농자의 하나의 그런 형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수화란 게 뭔지, 그래서 우리 한국 텔레비에도 이제 보면은 수화 아나운서 옆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수화인지 제가 수화를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또 한국 수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화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 랭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랭귀지예요. 수화는 언어예요.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계에는 5천에서 6천 언어가 있다고 했었죠. 숫자인데 수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가 그 찾지를 못했는데 언어학 대사전 보면은 일본의 언어가 4개 있다고 해요. 일본어, 아이누어, 오키나워, 일본 수화. 그러니까 수화는 그러니까 언어란 게 어떤 의미를 사용을 하냐면 언어는 완전히 독립된 구조와 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한 개의 독립된 언어를 언어라고 해요. 랭귀지라고 해요. 근데 언어하고 방언하고 차이가 있죠. 한국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도는 언어는 아니고 전라도 방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하위 구조죠. 언어는 방언은 언어의 하위 구조.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규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 오키나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는데 오키나와는 상당히 일본어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근데 오키나와가 완전히 독립을 했다면 이거는 오키나와 방언이 아니라 오키나와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방언이라고 이름 붙일 건지 아니면은 오키나와어라고 하는 언어를 붙일 건지 하는 이게 굉장히 언어 자체의 구조도 있지만 그 언어를 둘러싼 정치적인 구조가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 유럽어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유럽에서도 이거를 언어로 볼 것인지 방언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경우가 비슷한 언어 중에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어하고 독일어는 굉장히 많이 비슷한 어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룩셈부르크가 하나는 정치적인 독립을 했고 정치적인 정치체로서 충분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어는 언어라고 랭귀지라고 하죠.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룩셈부르크가 독일의 병합이 됐다면 아마도 그때는 언어가 아니라 방언이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화는 언어라는 거, 랭귀지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언어학계에서는 이미 독립된 언어 그리고 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수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수화는 왠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독립된 언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화가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냐면은 공간적인 언어입니다. 이건 몸 전체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음성 언어의 경우에는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선으로 이렇게 내가 오늘 어디에 간다 해가지고 선으로 연결을 시킨데 수화의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공간적으로 이거를 해서 몸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감각 그 자체가 이 구조 자체도 상당히 다른 언어예요. 그리고 그 수화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우리들은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옛날 일을 떠오를 때는 머릿속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상처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머릿속에서 꺼내지 않는데요. 온 몸에서 각인된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끄집어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도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 그래서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수화의 특징 중에 재밌는 게 그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얼굴이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 얼굴을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우리 귀가 들리는 청자들 중에서는 특히 북미 문화권에서는
무슨 레스토랑 식당에 갔을 때도 주문한 사람한테 눈을 마주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동양 사람들 그게 좀 쉽지 않은데 이 농자들한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문법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보고 똑바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나는가 하냐면은, 우리는 되게 어디서 만나서 그 만나는 시간까지 찻집의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농자들은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전체 시선이 보이는 곳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자학교, 농학교에 운동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귀가 들리는 애들은 뭐 영수야 이렇게 하고 철수야 이렇게 톡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애들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은 머리를 돌려요. 돌려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그리고 그 애들이 그래서 공간의 언어, 머릿속에서만 꺼내가지고 하는 언어가 아니고 언어 자체가 공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표현도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직접적인 표현이 많긴 하지만 일본 사람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떨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수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얼굴을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에서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맞는 게 좀 있어요. 저기 어떤 에피소드를 제가 책에서 읽었냐면, 또 김우라 하루미 씨한테 들었냐면은, 왜 친구들 중에서 애를 낳아서 애를 보러 이제 놀러를 간대요. 우리들도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갓난아기를 보면은 그렇게 예쁘지 않는 갓난아기라도 아우 예쁘다 귀엽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농자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자세히 봐가지고 눈은 좀 작고 코는 또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오히려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문화, 그리고 여기서 비리비리 꼬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화는 그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어다. 그리고 음을 갖고 있지 않는 세계의 언어다. 그리고 오히려 공간, 그리고 온몸으로 아주 신체어, 우리가 요즘 신체어 하는데 수화야말로 신체어다 했던 게 사실은 수화가 아니라 음성 언어에 대응하는 손짓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화는 이것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수화하고 음성 언어 대응 순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타자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수화는, 농자는 음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음성 언어에 대응하는 수화는, 이거는 굉장히 이분들한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농학교에서 수화를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다른 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분들한테는 상당한 억압이 된다는 이야기를 농문화 선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 이 수화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어나 각 음성 언어에 맞춰서 하는 대응 수화는 완전히 다르다. 수화는 다시 한번 생각할 건데, 문법 구조가 공간적이고, 그리고 얼굴이 문법이다. 그리고 턱도, 그리고 몸 자체가 전부 문법이에요.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화라는 게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가 하냐면은 이게 또 문제예요. 아마 정근대는 그 농자들이 있어도 함께 모이는 기회가 그렇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몇 퍼센트가 농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전 인구의 몇 퍼센트가 정확하게 제가 몰라는 기억을 못 하는데 반드시 농자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옛날에는 교통도 없었고 교통도 이렇게 발달되지 않고 이거는 그리고 장애자의 취급을 했기 때문에 버려졌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갇혀 있거나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근대가 되면서 이제 농자에 대해서도 시선이 이렇게 다가갔죠. 그래서 이 수화는 결론 조금 말씀드리면은 수화는 농학교에서 시작된 모호예요. 농학교에서 발생된 자연스러운 언어, 농자의 언어. 그러니까 농학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수화가 이렇게 생겨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뭐 다양하겠지만 정말 그 한쪽에서 버림받는 존재로서 아니면 성서 같은 데서 보면은 죄를 뒤집어 쓴 존재로서 그렇게 존재를 했겠죠. 근데 농학교가 생기면서 농자들이 모여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언어가 계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야기는 다른 데로 좀 삐져나가지만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돼서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특히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아이들한테 어머니의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머니만 가지고는 이게 언어가 계승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이 언어적인 획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그만 규모가 적더라도 언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다수의 마조리티에는. 그거의 의무죠. 그래서 언어가 계승되고 전승되고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 사실 음성 언어가 인간한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음성 언어를 갖고 있는지 역사는 좀 길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노벨 의학상이 네안데르탈인의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음성 언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얘기하는데 그것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음성 언어는 역사가 길고 수화는 역사가 좀 짧고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학교에 가면은 모이면은 자연히 거기서 발생되는 게 수화죠. 그래서 철학자 이분은 H. 레인이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미국 선생님인데 수화교육, 수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농학교는 영토를 갖고 있지 않는 마이너리티의 국가다. 농학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H. 레인이라는 분은 또 수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가견을 가지셨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벨롱의 야생아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그 계몽주의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아벨롱이라는 곳에서 여우한테 길들여진 어떤 소년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해서도 결국 인간 사회에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이 H. 레인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써서 일본에서는 그 책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야생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우리들한테 많은 혜택도 줬지만은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그 문명과 야만, 거기서 문명과 야만에 대한 확실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야생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소녀는 12살에 왔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지만 음식을 먹는 것 전부 그 인간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말도 가르쳤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계치를 넘어서면 그게 안 된다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때 불란서의 왕까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근데 또 마찬가지로 농자들을 또 문명과 야만, 그래서 그 야만의 빛을 이렇게 비춰서 계몽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계몽주의죠.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식민지하고 제국주의가 되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선 그런 계몽주의의 세례를 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많은 농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농학교가 언제 생겼냐면은 19세기 중엽에 생겼다고 해요. 생겨서 이제 불란서에도 있고 각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는 농학교 내 교육 방침은 주로 구화주의, 여기도 한자를 보시면 입으로 이야기하는 주의인데요. 이게 참 형용모순이 되죠. 왜냐하면은 음을 갖고 있지 않은 농자들한테 입으로 하는 그런 거를 주의했는데, 구화주의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농자들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음을 자꾸 연습을 시켜요. 소리를 내게 해요. 하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입술을 보고 그거를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화지. 그러니까 이 농자들한테는 엄청난 신체적인 그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렌 켈레나 뭐 굉장히 그 인간 승리,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했다는 걸 잠깐 멈춰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자들한테 굉장히 심한 신체적인 무리를 통해서 누구한테 인간 승리인가? 이 사람들한테는 인간 승리인가? 아마 주위에 듣는 사람, 듣고 있는 우리 보통의 청자들한테 인간 승리라고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농자들한테는 한 번도 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소리를 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청자의 사회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런 식의 언어적 토대를 갖고 있으면 농자들은 청자 세계에서 충분히 자기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없죠. 그리고 항상 처진 존재로 되죠. 그러니까 대단한 인간 승리라는 것도 위인전에서 나오지만, 그것도 누구한테 인간 승리인가 하는 거를 다시 이 논문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화주의는 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그들의 네이티브 랭귀지,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하냐면 수업 때는 이렇게 구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치거나 클럽을 활동하거나, 그리고 농학교는 그 대부분이 기숙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숙사에서 있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거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랭귀지가 생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19세기 중엽에 있었던 농학교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농자였어요. 그리고 청자도 있지만 농자의 선생님들도 선생님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하고는 또 수화를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1880년
밀라노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세계 농화 교육 뭐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계기가 돼서 밀라노 회의 이후에 하나의 성명문을 채택을 하는데, 농학교 교육은 구화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근대적이고 과학적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19세기 중엽에 있었던 농학교, 그리고 수화도 있고 농자의 선생님들도 있었던 학교가 1907년 되면 전부 이 구화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구화주의를 위해서는 수화를 수업에서 쓰면 안 돼요. 수업에서 쓰면은 이건 굉장히 벌을 받고,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이거는 과학적인 문명화 근대화 논리가 되고, 그 자기의 네이티브 언어를 쓰면은 벌을 당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식민지 시대 때 식민지 조선 아니면 오키나와 같은 데서도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어를 사용하면은 방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저기 처음에 제가 이야기 서두에 그 데프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부탁한 그 강연 제목이 콜로니얼리즘이었던 이해를 이제 겨우 제가 여기 와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의 축이 문명화 근대화의 논리의 축으로 인해서 식민지 교육하고 동일한 축으로 농자들한테도 구화주의, 그러니까 수화를 쓰면, 네이티브 랭귀지인 수화를 쓰면 안 되는 걸로 그거를 억압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구화주의가로 그거를 통일시키면은 농자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축출을 당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농자의 선생님들이 전부 안 계시고 밖에 이제 해고를 당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됐냐면은 이 농학교 구화주의를 했더니 이 농자들의 교육 정도가 굉장히 내려갔어요. 굉장히 그 교육 효과가 나빴습니다. 나쁘고 구화도 별로고, 그리고 그 말을 쓰는 이제 말하는 것은 수하지만은 쓰는 것은 이제 글말은 또 이제 보통 청자들은 할 수 있는데 그 글말을 이렇게 익히는데 상당히 느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 정도가 이렇게 교육이 저속김이 저속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쭉 돼 있었는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1933년 정부에서 1933년이면 식민지 시대죠. 33년에 일본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전부 구화주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구화주의의 교육 방침의 그 이데올로그, 그걸 만든 사람, 이렇게 하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만의 식민지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은 그 지역의 모를 억압하고 일본어를, 근대어인 일본어를 강압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데, 이거하고 일본도 굉장히 같은 축으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일본이 이렇게 구화주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일본의 경우에 뭐 구화주의, 뭐 농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전하를 발명했던 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전하 벨. 네. 벨이 일본에 왔어요. 일본에 와서 구화가 좋다고 이야기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아마 벨의 자기의 부인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귀가 안 들린 사람 중에서도 훈련을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잘 내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벨의 부인은 좀 잘 내는 편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부 소리 언어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하고, 일본이 거기에 완전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구화제로 이야기하고, 수화를 하는 건 전부 전면 금지를 했는데, 아마 제가 한국의 농학교의 역사를 제가 충분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1933년에 일본이 그런 교육 제도를 택했다면은 식민지 조선에도 똑같이 일본의 구화주의를 도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더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좀 알아보고, 한국의 농학교의 교육 형태는 어떤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 수화는 농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언어이기 때문에 몸 신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또 이런 귀가 안 들린 사람분 중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귀가 안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근데 귀가 잘 들리다가 중도에 어떻게 그 사고라든가 귀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번은 음의 세계에 또 참가를 했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하고 한 번도 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에 농자는 한 번도 음의 세계에 들어간 적이 없던 사람, 한 번도 음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도의 그 청력을 잃은 사람한테는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어 음성 언어의 대응수나 같은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농학교의 경우에는 그 중도의 청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정말 그런 세계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농학교는 아마 그런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자 문제, 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가 아닌가의 리트머스 시험지 중에 하나가 소수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애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하나의 중요한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선천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격리를 해서 교육을 시켰지만 보통 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농자에 한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자의 경우가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도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토탈 커뮤니케이션에서 입으로도 말하고 소리도 내고 뭐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다양한 토탈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이 농자가 그 사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수화를 하지 않고 그 토탈 커뮤니케이션에서 청자의 세계의 휴머니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도 이 농자들한테는 결코 자연스럽고 편안한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 없고 그리고 학력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농아들은 그 대학 진학이 많지가 않아요. 대학 진학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좋은 이상적인 농학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자각이 생기게 된 게 1991년 일본에서 세계 농교육 회의의 개최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오고 각 나라에서 이제 오면서 이제 여러 세계 농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농학교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먼저 우리가 애들을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애들 지금 교육 문제로 특히 한국에 지금
영어를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긴장해서 뭐 조기 유학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농학교의 농자들은 기본이 그 네이티브 언어가 수화기 때문에 수화를 확실하게 먼저 시작해서 수화를 토대로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글말 글말을 가르치는 바이링걸이 제일 좋다고. 그게 이상적인 라고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 농자들의 교육에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그게 훨씬 더 그 농자들의 사회 참여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네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적인 수준도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바이링걸이 잘못하면 세미링걸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를 확실히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토대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그 습득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적인 기본 체력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농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그 수화를 기초로 하고 싶지만, 근데 요즘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귀가 안 들리면은 그 귀 안에 보청기를 집어넣는 그런 의학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근대 의학의 쾌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나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이게 왠지 자연스럽지 않고 막 그렇게 되고 좀 틀니 같은 느낌? 그래서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휴머니즘이라는 깃발 안에서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하루미상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이 또 처음에는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자기가 겪었던 자존감의 실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사진을 저번에 보여줬는데 굉장히 어두운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항상. 그리고 외롭고. 그랬는데 농학교에 들어가서는 이게 굉장히 활발해지고 데프 커뮤니티가 되면서 어, 새로운 시각이 이렇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지금 미국 보면 그 미국 정치 같은 게 보면은 좀 한심하고 그러는데,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저력이랄까 하는 게 그 미국의 농학교, 내가 다음에 미국 대학의 워싱턴 DC에 가면 갈로드트란 유니버시티가 있는데요. 여기는 농자 중심의 대학이에요. 그리고 총장님도 농자예요. 커리큘럼 농자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대학이더라고요. 제가 저기를 보니까,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근데 이제 김라르미 씨가 여기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느꼈던 소외감, 자존감의 실추, 그리고 뭔가 신체적인 불편함, 이런 거를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 대학에 미국의 농자들하고 가면서 접촉하면서 그게 완전히 이렇게 해방감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여기 좀 오래된 대학이 사실은. 그래서 그 미국이 진짜 한심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또 모르는 이런 축적들, 소수자에 대한, 그리고 이건 참 부럽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그 수화 중심의 학교가 별로 많지가 않은데 데프 커뮤니티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농자 중심의 그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는 있어요. 근데 보통 농학교는 구화를 하기 때문에 입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식민지 시대 때 한국어 조선어를
해서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일본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이거를 보면서 일본의 1991년 네, 그 이상적인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0년대 후반이라 하면 또 이거하고 똑같이 발을 먼저 이렇게 같이 발을 이렇게 맞춰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불란서 현대 사상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그때까지의 국민국가 논리가 이제 깨지면서 탈구조, 탈구축의 논리가 확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서로 통한 건 아닌데, 근데 국민국가의 논리가 깨진 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농문화 선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일본의 농학교, 일본의 데프 커뮤니티에 불을 붙인 거는 미국의 농자 중심의, 그리고 그 사이였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소수자 중에서 농자도 있지만 아이누, 북해도에 사는 아이누 사람들도 굉장히 길을 못 피고 살다가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의 선주민들, 퍼스트 네이션스의 그룹을 만나면서 굉장히 힘을 받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국경 안에서, 한 국경 안에서, 움츠리고 살던, 소수자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소수자하고 연결될 때 그들이 새로운 힘을 받고 새로운 발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경을 넘고 연결해야 될 거는 다수자가 아니라, 다수자끼리 국경을 넘어서 연결을 하면 전쟁이 나온다는데, 국경 안에서 움츠리고 살았던 소수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연결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굉장히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농자의 이 만남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하루미 씨나 또 다른 농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가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대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너무나 농자 하면은 정말 장애자롭게 했는데, 미국의 농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길을 펴면서 자기네들이 커뮤니티를 가지면서 뭐 농담도 잘하면서 그렇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다시 바뀌어졌다. 그래서 근데 그 농자들은요, 우리 언어 중에서 에스페란토라고 있죠. 에스페란토. 유럽의 어떤 언어 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걸 공통으로 해서 하나의 공통어를 만드는데,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여행을 할 때 그 집에서 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은 일본 수와 한국 수와 미국 수와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그 그룹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공간적인 언어라는 그 공통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예, 쉽게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행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참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그 농자들하고 연결되어 가면서 정말 많이 여행을 해요. 그리고 일본의 농자들이 한국의 농자들하고 만났대요. 만났는데 한국의 농자들은 한국 수학으로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는 통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하고 좀 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통한가 봐요. 근데 한국 농자들하고 같이 디스코에 갔는데 정말 일본 농자들보다 훨씬 더 액티브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예, 굉장히 결속이 단단한, 그리고 아까 드린 것처럼 수화 자체가 공간적인 언어고 얼굴이 문법이고, 그리고 빌빌 꼬는 언어를 표현을 하기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은 농자들끼리도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언어 커뮤니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친구가 많고
그리고 참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농학교의 이상적인 교육을 이제 이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수화를 토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구화도 이제 있는 거 그것도 하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글말을, 그러니까 일본어는 일본의 리튼 랭귀지, 한국어는 한국어, 영어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를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수화를 토대로 한 바이링걸 학교가 있어요. 그 바이링걸이 지금의 그 농자 교육의 중요한 그 교육 방침의 하나가 됐고, 일본의 메이스의学園이라고 있는데 거기인데요. 이 수업 전경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가보면, 사실은 제 이야기인데 이 메이스의学園제가 그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그 명함 명칭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모르는 세계를 만났고, 그리고 학교에 관여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가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상급생, 하급생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급생이 하급생을 이렇게 잘 돌봐줘.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면 어떤 아이는 귀만 안 들린 게 아니라 눈도 참 별로 이렇게 안 들려가, 눈도 좀 나빠가지고 굉장히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는 어린 1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이 걔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도시락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애를 이제 학교 내에서도 이 농학교 내에서도 이제 그 애들이 서로 괴롭히고 이런 왕따 이것도 있대요. 있고 싸움도 있대. 그럼 그럴 때는 보통 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그 선생님이 개입을 하거나 부모님이 개입을 하는데, 이 메세가쿠의 경우를 보니까 선생님이나 그 부모는 거의 개입을 안 해요. 먼저 이제 누가 싸움을 하면은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면은 그 주위를 뺑 돌고 이제 수화로 싸움을 하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다 들어요. 이제 듣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또 얘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싸운 애가 그거에 대해 부당하면 자기부터 주장을 하고, 그러면 애들이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싸움이 거기에서 해소가 된대요.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결속이 단단하고, 그리고 그 수화를 통해서 자기의 표현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화 자체가 굉장히 그 직접적인 표현,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온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납득을 안 하고 한쪽이 고집을 부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애들 중에서. 그러면은 상급생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한다 그래요. 언니 오빠가. 그래가 좀 달래고.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제가 이제 만난 경우에, 여기 이 메세가쿠에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귀가 들리는 사람들인데, 부모님들이 이제 사립학교인데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내에도 참 시설도 좋고, 조합이죠. 이게 학교 내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시설도 좋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처음에 자기 애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엄청난 쇼크, 거기에서 일어나서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렸는데, 그 메스가쿠인 여기 학원에 만든 주동적인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 아주 활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기부금 받고 저기 가서 기부금 해야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화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귀가 들리는 부모님들이 귀가 안 들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수화를 배우기보다는 그 대부분이 적당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제대로 안 됐겠죠. 근데 인제 농학교가 생기고 농자들의 언어 공동체가 생기고 거기서 생기는 수화가 있고 그 수화 안에 문법이 있고 이 수화의 문법서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있고 근데 예,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수화를 배우기가 이제 쉬워졌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이제 수화를 배워요. 예,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거를 자기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 새로운 눈이 띄었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이 졸업생들은 얘들 학교 졸업생들은 유학도 갑니다. 유학 많이 가요. 미국의 그 대학이나. 그리고 직장도 시청 같은 데 많이 직장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음 어 저기 카페도 많이 경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김을 하루미 씨 이야기 보면은 진짜 맛있는 건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요. 그 동경내에 맛있는 과자집은 다 죄다 알아요. 그 특히 라면집 해 가지고 그걸 전부 페이스북에 올려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그거를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농자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한쪽 구석에 있고 그런데 그런 이미지 자체가 얼마나 거만한 쟤를 반성할 때 거만한 면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 학교 보면 인제 이거 사진이 좀 흐린데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때 아주 이쁜 애들이 많이 있죠. 졸업식 올리고 전부 가슴에 꽃을 달고 근데 많지는 않죠. 그래 가지고 그 기숙사 그 뒤에 보면 아파트가 보이는데 동경에 저기 그 신주쿠에서 쪼끔 더 가는 곳인데 여기가 단지인데요. 이 단지가 쪼끔 약간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지 이 단지가 비어 있는 집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는 인제 애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방에는 농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은 방학 때는 집에 가지만 부모님들이랑 함께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런 데서 그 동경도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여기서 방을 빌려 가지고 생활하고 학교 그 근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지혜를 내면서 그 새로운 세계 청자하고는 다른 어떤 무슨 같은 지구에 있지만 다른 별에서 사는 그런 이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참 배울 점이 많고 거기서 또 저희들의 편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넘지 못하는 벽을 와그르 무너뜨리는 그런 좋은 이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네. 워싱턴 DC에 소재한 농자 중심의 학교 네, 관련해서 보면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저는 이 대학에 있는지도 진짜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지적 생산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문화 보면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유쾌해요. 그래서 이제 김우라 하루미 씨가 여행을 참 농자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데 스웨덴에 갔었대요. 스웨덴에 인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나 심포지엄에서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귀가 들리는 사람은 어 막 소리를 치죠. 화장실이 닫혔다고. 근데 인제 그때 너무 인제 놀랐대요. 놀라고 했는데 예.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화장실 밑에 바닥에 조그만 틈새가 있으면 거기다 필담을 해서 냈다고. 그러니까 어 그 시공간이 청자의 시공간하고 달라요. 음. 상상력도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안 했지만 농자들이 그리는 그림 아트도 있는데
아트의 그림도 조금 좀 재밌는 조금 다른 그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한국의 아파트 구조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은 각자 다 거실이 있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농자들은 얼굴을 보여야지 얼굴이 문법이고 얼굴이 보여야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각자 방에서 어, 문을 닫고 있으면 일단 소통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방 안에서 있어도 무슨 물 좀 줘 뭐 이렇게 하고 소리도 하지만 이 농자들은 얼굴을 보고 직접 몸하고 부딪혀야지 이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문은 조금 열어두는 사람이 많대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제 맨션을 살 때도 그 전부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공통 공간이 있는 그런 구조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그 인식의 감각이 다르고 그리고 저기 김우라름 씨의 경우는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봤지만 이분은 자동차 운전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지금은 타고 있는 게 영국에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쁜 차인데요. 영국의 미니를 타고 싱싱 달리는 미니라고 있죠. 이렇게 그런 타는 그런 자동차를 타면서 아주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 타는 분들을 생각하면 시공간이 달라지지만 이 농문화의 그 농자들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정말 다른 시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김우라루미 씨가 제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대학원에 들어와서 석사부터 박사까지 쭉 있었는데 그럼 수업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반드시 통역자가 둘이 따라와요. 그래서 혼자 계속 통화하면 어려우니까 통역이 들어와서 제 수업 때는 항상 그 통역이 둘이 와서 근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정부에서 통역비를 지원을 해줘. 통역비가 굉장히 사실 비싸요. 그거는 이렇게 상당히 고액의 통역인데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지금도 작년까지 학부 학생들한테 김물 하루미 씨의 농문화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특강을 시키는데 그때도 반드시 통역자가 옵니다. 통역자가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우라 하름 씨는 이러한 통역이 농문화의 통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농자가 청자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통역이 있으면 된다. 통역이 있으면 거기서 충분히 그리고 글도 참 잘 써요. 책도 막 여러 권 내고 참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문화는 이런 다양한 농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문화에 지금 요나이야마 타케시라는 그 배우인데요. 농문화의 이분이 그 연극 배우예요. 그리고 극단도 만들어서 한 40년. 네, 그래서 요즘도 굉장히 잘하고 계속 그거를 연출도 하시고 그리고 농문화 배우들도 참 많이 있고 요즘은 이제 퍼포먼스 중에서 그 청자의 댄스하고 농문화의 그 밴드 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한 아트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야마 타케시인데 이게 이제 연극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유튜브로 보면은 그 옆에서 자막이 나오든지 아니면 통역이 있어요. 통역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어떤 연극 그 어떤 철학자하고 대담해서 연예야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철학하신 분이 연극 평론가이시기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수화로 하는 연극은 정말 박력이 있다고 그 몸으로 확 느껴진 게 그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거 봐도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죠, 연애. 그리고
그 보면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이발사가 참 많아요. 이발사가. 그래서 제 학생 중에 하나는 그 농자들의 갖고 있는 이발사 건데, 그래서 그 김라루미 씨 부모님도 이발사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라루미 씨는 부모님도 농자라서 농자 가족이기 때문에 뭐 네이티브 그 필담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농자 데프 커뮤니티를 접촉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접촉하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소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뭐가 소통에 중요한 건지, 말은 뭐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고 하는데 그때 말은 되게 음성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성 언어 많이 소통의 도구인가? 그리고 음성 언어의 소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고통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수화의 소통이 뭐 완전히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 갈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수화가 갖고 있는 청자의 언어하고 다른 세계, 우리하고 같은 지구별에서 살지만 다른 별의 이웃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통쾌함, 유쾌함이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는 청자들의 세계에 어떤 그 영감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분들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하루미 상인님 또 다른 농자들 중에서 지적인 작업에 좋은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굉장히 당당하게 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1990년 이후에 훨씬 더 그게 더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출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지금 과학의 시대, 그리고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기에 전부 이거를 그 보청기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 수화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애들이 너무나 영어에 몰입을 하면 자기들의 자연스러운 언어, 뭐 반드시 뭐 한국어 중심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언어가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의 표현이나 그 아이들의 지적인 노력을 이렇게 성숙시키는데 과연 지금의 현상, 그리고 지금은 뭐 번역기 보면은 따르르 번역되잖아요. 번역이 되고. 근데 그게 편리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러니까 농자 아이들한테 과학이 그들에게 이렇게 보청기를 넣어서 조금은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지만은 들릴 수 있고, 어떤 아이는 그 중에서 농자 중에서 능력의 차이는 있겠죠.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청자의 세계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런 농자들도 꽤 있는데, 과연 인간 승리가 뭔지, 그리고 산사에서 성공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그런 친구들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